이젠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네요. 다들 참았던 산책을 하시느라 바쁘시죠? 저는 요즘 이어폰을 꽂고 이 채널의 사연들을 들으며 산책하는 여가를 즐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연자들은 하나같이 쇼킹한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2년 전에 아주 큰 사건을 겪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사연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꼭 제 사연이 채택되어서 멋진 목소리를 익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내려가 볼게요. 제가 살아온 배경은 너무 평범해서 딱히 들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가장 형편도 보통 수준이라서 조금씩 행복한 성장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4년제를 졸업했고 전공은 경영학을 택했습니다. 수능 점수에 따라 선택한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에 큰 열망은 없었어요. 하지만 취직을 위해 학점을 유지하고 동시에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만큼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인사팀에 배치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께는 잘 알려진 대로 회사 생활이 기대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겠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배기를 하는 것이 훨씬 많아서 제가 회사를 나오는 건지 다방을 나오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회사 생활은 4년 지나 대리를 달아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 회사에서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아서 퇴사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자니 또 반복되는 상사들의 커피 심부름과 자비를 할 것 같아 제가 직접 회사를 차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단순히 지금까지 패럴 소자본으로 매우 저렴한 사무실을 얻어 1인 사업을 하면 뭐라도 되겠지요. 일을 시작하고 회사 생활을 하며 배운 것은 없었지만 제가 터득한 것은 많아서 어떤 일이든 컴퓨터로 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를 시작하고 사업자를 등록한 후에는 바로 많은 스타트업 회사나 벤처기업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사를 널리 알려주겠다고 자신하는 내용을 가득 채워 말하였더니 사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할 일이 태산이 되었어요. 그 결과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식사하며 작업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무식하게 업무에만 몰두했더니 어느새 사무실이 50평을 넘는 규모로 마련되었습니다. 직원 수가 20명이 되었고 법인 사업체로 등록된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30대 초반의 일은 제가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마음이 지쳐 있어 힐링, 휴식, 그리고 위로가 필요했기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사업에 종사하고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사람들이었지요. 그 자리에서 여러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지 듣기도 했습니다. 직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공감과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많아서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한 사업가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반가워요. 여기에 이렇게 젊은 사업가가 나오신 건 처음 봐요. 혹시 금수저세요? 부모님이 주신 사업 자금으로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3평짜리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한계를 넘어 쭉 노력해 올라간 노력파예요. 아, 제가 말실수를 했군요. 외모가 매력적이고 예쁘셔서 힘든 일들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IT 사업을 하고 있는 박준수라고 해. 네, 나는 마케팅 사업을 하는 김지혜입니다. 우리는 명함을 주고받고요. 이야기는 사업에 대한 대화가 중심이었고 딱딱한 사업가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킨 채 있었다. 준수 씨는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하자 우리 여기서 같이 나가면 안 될까요?라고 제안했다. 나는 너와 데이트를 해주면 좋겠지만 알볼로가 별로 기대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지루해하던 나에게 즐거워 보인다.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면 즐거울 것 같아서 나가볼까요?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었다. 와인바나 맥주를 마시러 갈까요? 시원한 맥주가 좋겠어요. 자리를 옮기고 준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솜씨가 보통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업가로 보였죠. 게다가 훤칠한 키의 영화배우를 뺨치는 얼굴에는 제 뺨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취한 저와 준수 씨는 그날 밤을 같이 보내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남는 시간에 짤막한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서로 바쁘니 이해하며 연애를 했죠. 약 3개월 동안 평범한 연애를 하고 난 후 준수 씨로부터 뜻밖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하는 게 어때? 뭐? 우리는 이제 겨우 3개월 사귀고 있는데 결혼이 어떠냐고 말이죠. 사랑의 시간이 중요한가요?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가 중요한 거겠죠? 나는 너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확신해. 그리고 너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말해줘. 그렇게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말아줘. 준수 씨는 진지하게 말했고 나는 몇 일 동안 결혼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되었어. 2주 정도 생각을 정리한 후에 준수 씨와의 결혼에 긍정적으로 결론 내리게 되었어요. 그 정도 능력의 인물까지 겸비한 사람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준수 씨에게 결혼을 하겠다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준수 씨, 우리 결혼하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당신 같은 남자를 또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나의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능력 있는 사람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 생각을 길게 하길래 차이는 줄 알았어. 아, 그랬어. 미안해. 아무래도 평생 함께 할 사람인지 의구심을 가져봐야 했거든.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는 사업가잖아. 그래, 어찌 되었든 날 남편으로 받아준다니 너무 영광이고 고맙다. 그럼 우리 바로 결혼 준비를 해볼까? 양가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는 게 어때? 응, 좋아.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렸어. 결혼한다니까 어떤 남자인지 궁금해하시더라. 아마 자기를 보며 많이 좋아지고 마음을 놓으실 거야. 그래서 먼저 친정 부모님께 준수 씨를 인사시켜 드렸더니 매우 좋아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반대할 이유가 하나 없는 완벽한 남자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시댁이 아닌 고급 한식당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저력과 부부다움을 지닌 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명품들을 입고 나오셨어요. 지혜 씨, 우리 아들이 청혼했는데 애간장을 심하게 태웠다며. 아, 그게 준수 씨가 싫어해서 그런 거겠지. 아니라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진 거예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자신과 용기가 서지 않아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해. 나도 준수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많은 고민들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 아무리 돈이 최우선이 아니지만 돈 문제로 다툴 일이 없으니 수십 년 동안 금실 좋은 부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능력 있는 내 아들을 확실히 잡아라고. 물론 지혜 씨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이런 남자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니까. 그럼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준수 씨처럼 완벽한 남자를 다시 2번 만나기 어렵다는 걸 말씀이에요. 비록 짧은 연애를 했지만 그만큼 평생 부부로 살 만큼 깊이 사랑하고 있으니 미래가 기대되고 있다고요. GS가 이름대로 지혜롭군요. 그럼 우리 아들과 바로 결혼하도록 해. 그러면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우리 두 사람을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있으니까. 성격도 좋아 보이는데 말이야. 사내 예비 시부모님을 만난 지 30분 만에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씨, 우리가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 아들도 그렇다는 걸 알겠지만
당장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현금이 없어서 투자할 때가 워낙 많아서 모든 차감을 투자했지. 그러나 아들의 회사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건 불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제시가 먼저 신혼집을 마련해주면 안 되겠나? 물론 우리 투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너에게 입금하도록 할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개 투자를 자주 해서 이런 일이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했으니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가 우선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역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이 통한다니까. 다른 아가씨였으면 벌써 사기 결혼이니 뭐냐며 의심할 것이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준수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부모님이라니까 다를 것 없어요. 걱정 마시고 바로 상견례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대화를 잘 나눈 뒤 며칠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사돈께서 이렇게 예쁘게 키운 딸을 부탁하셨어요. 아들에게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돈이야말로 훌륭하게 키운 아들님을 제 딸에게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로 인사가 오고자 훈수와 예단 이야기가 오갔는데 시어머니가 예단비를 크게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예단인이 선별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예단비나 조금 받았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이나 물론 아들놈에게 들어갈 돈이 태산이라서 조금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혼집을 제 돈으로 마련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괜히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럼 예단비를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큰 간장 주세요. 그거면 제가 평생 우리 며느리에게 무한한 받지 않고 살겠습니다. 1억이요. 저희는 사돈집처럼 잘 사는 집안이 아니라 그 정도의 돈은 너무 커서 마련하기 힘들어요. 아실만한 분들이 왜 이러실까요?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억이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부모님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저를 돌아보시고는 1억을 들을 결심을 하셨는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애들이 앞으로 잘 살면 1억이 계속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지혜 부모님답게 아주 지혜로우시네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무사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수 씨와 결혼 준비를 물론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구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비싸서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계약자 이름을 나로 하자. 어차피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집값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 명의로 하는 게 맞겠지? 그는 아닌 것 같아. 명예 변경은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내면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찌 되었든 내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뭐야, 지금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기분이 좀 그러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돈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기 때문에 준수 씨가 기분이 언짢더라도 제 판단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자기를 못 믿겠어? 나중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자기 명의로 바꿔줄 테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만 우리 사업하는 사람인데 확실히 할 건 해야지. 준수 씨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해 신혼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 했지만 제가 선을 긋고 안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실망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을 앞두고 거의 모든 준비가 갖춰졌을 때 준수 씨가 다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크게 사업하는 선배가 있는데 투자자를 구해왔는데 나도 끼워주겠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현금이 없어서 어려웠어.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아니면 투자를 자기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해소하면 좋겠다. 알겠지? 진짜 큰 기회라서 놓치게 되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투자금이 10억이나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민하는 척은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글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보장이 될까요? 그리고 내가 그 선배를 만나본 적도 없으니 만나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선배가 바빠서 시간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이 선배를 얘기한다면 미국에서 MBA 과정까지 밟고 온 인재이며 사업에 성공한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선배가 나와 각별한 관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진짜 바보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어. 우리 나중에 아이도 낳게 되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많을 거 아니야? 부업으로 생각해도 되고 투자를 해보자. 그이는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제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았어. 일단 생각해 볼게. 스타벅스를 쓰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준수 씨는 얼마든지 생각해도 좋지만 한 달 안에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준수 씨는 투자를 해달라고 밀어붙였고 나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피해간 후에 자꾸 몰아세우는 준수 씨의 태도를 보니 어느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회사를 구경하러 가겠다고 했고 다음 날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괜한 오해를 한 것 같더군요. 수십 명의 사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를 확인한 결과 준수 씨가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은 아니라는 것이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회사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 같아. 이제야 좀 믿어주시니까. 우리 회사는 제법 크다니까 믿으니까 이렇게요. 규모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없어. 나를 좀 믿어봐 자기야. 내가 했던 투자 이야기야. 그거 당신이 꼭 해줬으면 좋겠어. 1년 안에 투자금이 2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까울 거야. 알겠어. 이제부터는 진짜 고민해 볼 거라고. 그리고 그만한 현금을 마련하려면 나도 펀드와 주식을 모두 파는 걸 포함해야 해.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야. 그래서 난 남편의 당부대로 투자금을 내놓기로 결심했고 펀드와 주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계약한 신혼집에 입주일이 다가왔어. 내가 장만한 훈수를 먼저 채우고 예비 남편과 개인 짐을 가져올 거야. 했다고요. 웬만한 것은 다 버리고 이사했는데 그곳에는 비싼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삿짐 트럭을 불렀습니다. 준수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이삿짐을 보내고 회사로 돌아갔고 신혼집에 머물고 있던 저는 이삿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삿짐 기사가 전화를 해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오, 대표님, 이런 일이 있으시나요? 대표님 댁에서 이삿짐을 가져왔다니요. 와, 박 기사님, 오랜만이네요. 저희 회사에 물품을 실어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리고 기사님 말씀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짐이 맞아요. 사실은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삿짐 기사는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도 걱정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아까 짐을 가지고 온 집주인과 결혼을 하시는 건가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말이에요. 아, 네, 보셨구나.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될 거예요. 기사님이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나요? 아, 그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그 남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당장 취소하고 도망가라고요. 그 애는 비처럼 진심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려달라고 당장 말씀드렸어요. 기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지 말고 도망가라니요, 대표님. 방금 그 집에서 짐을 싣다가 남편분이 전화통화하는 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남자는 누군지 모를 사람과 통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청하게 누구든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야,
잘 지내지? 지루한 집에서 벗어나 서울에 올라온 여자가 10억을 받을 계획이라는 말에 궁금증을 품었어요. 이 사람에게 사기당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돈을 받았다면 제주도로 휴양이나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려는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100억 사업을 하는데 10억 사기를 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죠. 어떤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해요. 지난번에 전화를 끊었다면 분명 속여먹을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던데 애인 사이처럼 친근하게 지내고 있었다고요. 기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집을 착각하신 게 아닌가요? 그 남자가 사기꾼이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하니 전 하나도 믿기 어렵네요.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진을 찍어둔 게 있어요. 이사를 할 때마다 물건 사진을 모두 찍어두는데 얼마 전 사진을 찍을 때 그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기사님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사진첩을 열어서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기사님 말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준수 씨가 다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고 있는 사진이 보여서 누가 봐도 애인 사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삿짐 센터 기사님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사진을 바로 전송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집에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 기사님, 좋은 정보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표님. 회사 물품을 나누실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나요? 게다가 이삿짐 트럭을 사주시고 일거리가 없는 제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셨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혹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아시는 사람이 계십니까? 지금 제가 남편 후보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사무실 건물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형사 출신이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제 명함이요. 제가 명함을 받은 즉시 행정소로 향하며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부모님께 예단 비용을 드렸어? 아, 1억 안 그래도 여러 곳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오늘 은행에 왔어요. 다행히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입금하려고 해요. 5분만 늦게 전화했더라도 1억을 입금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엄마, 그 돈을 입금하지 마세요. 대출도 받지 마세요. 즉시 취소해주세요. 응,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이 있나요? 엄마, 아직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래도 준수 씨가 수상해 보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버젓한 사업가가 수상할 일이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일 수집하는 애가 이제 와서 남편이 수상하다는 건 무슨 소리야?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절대 시부모님께 입금하면 안 된다는 말 알아듣겠죠? 알았어요. 그럼 일단 대출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갈게요.